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책기사 정창준입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한창인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를 놓고 김문수 후보와 김용태 신임 비대위원장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후보 간 격차가 서서히 줄어들 것이라며 압도적 승리가 아니라 안정적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몸을 낮췄습니다. 관련해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차례로 연결해 현안 살펴봅니다. 2부엔 정치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정치 이슈들 속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정책기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5월 16일 금요일 정책기사 출발합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뉴스브리핑 KBS 정세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당정 협력과 당과 대통령 간 분리 또 사당화 금지 이런 당과 대통령 간의 관계를 규정한 3대 원칙을 당헌과 당규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고하겠다면서 자진 탈당을 할지 여부와는 별개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그런 당원의 당적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김 위원장은 이 국민의힘은 탄핵의 강을 다시 건너는 그런 진통을 겪고 있다면서 지금 당이 겪는 위기를 이 근본적 개혁과 혁신의 에너지로 삼을 때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당과 대통령 간 분리 원칙에 대해서 당내 선거 또 공천, 당직 등 이 주요 당무에 대한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사당화 금지 원칙에 대해서는 당내에 대통령의 친위 세력이라든지 또는 반대 세력을 구축하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은 이 반성하는 보수와 오만한 진보의 싸움이 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찾아뵙고 이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다면서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드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네, 김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합리적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 먼저 결단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했고요. 또 그러면서도 윤 전 대통령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당은 또 다른 절차를 고민하겠다 밝혔습니다. 이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거나 또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받은 당원, 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받은 당원은 당적을 3년 정도 제한하는 방안을 이 당헌과 당규에 제도화하는 걸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즉 자진 탈당을 하지 않더라도 강제로 당원권을 금지할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런 의미로 풀이가 좀 되는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상욱 의원,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 의원은 이 보수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가장 보수다운 후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후보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이번 대통령은 진영을 넘어서서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데 일 잘하는 입증된 대통령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히면서 네. 이 후보만이 진영 논리를 넘어서 국가통합 아젠다를 제시하고 있고 또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 보수의 가치가 이 사회 내재 가치와 원칙을 지켜가는 건데 또 그러면서 포용과 품위, 책임감을 갖춘 후보로 판단했다 이렇게 덧붙였고 당연히 이 후보 측도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이 지지 선언을 듣고 나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우리 당에 입당해서 함께했으면 좋겠다. 합리적 보수 인사들도 더 함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이 비상계엄 해제 과정에서 김 의원이 보낸 소신 있는 모습에 박수를 보냈다면서 지지 선언에도 감사하다. 이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내란을 종식하고 성장과 통합을 이루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경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 문제 등을 놓고 제주에서 다시 고위급 양자회담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에서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일정으로 이제 올해 국내에서 열리죠.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통상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네. 첫날인 어제 오후에 이제 미국과 중국 양국의 통상 책임자들 간의 고위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미중 양자회담은 지난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국이 만난 이후에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다시 이제 제주에서 이루어진 건데 네. 이번 회의에는 당시 제네바에서 회담
회담을 담당했던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 담판대표 겸 부부장이 함께 참석하고 있거든요. 당시 미국과 중국은 제네바에서 각각 상호 관세를 115%포인트 인하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관세를 30%로 중국은 대미국 관세를 10%로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제는 구체적으로 이제 외부에 공개할 만한 그런 협상 진전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도 고위급 양자회담 진행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워싱턴에서 만난 이후에 한미 양자회담을 진행합니다. 한미 통상당국은 당시에 이제 실무선에서 좀 협력을 진행하자. 그래서 지금까지도 의제를 좁혀가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미국이 우리랑만 협상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속도를 네. 내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고위급 접촉에서 좀 구체적인 속도가 좀 더 빨라질지 좀 주목이 되는데 오늘 회의는 지난달 열렸던 협의의 중간 점검 성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미 양국은 지금 7월 8일 이 유예 기간이 끝나는 7월 8일을 협상 시한으로 잡고 있는데 현재는 좀 큰 굵직굵직한 한 대여섯 개 의제를 두고 분야별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미국이 좀 빠른 결론을 원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자동차라든지 철강 같은 우리 핵심 품목의 관세 인하를 좀 끌어낸다는 계획이고요. 이 밖에도 일본, 중국과도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첫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가 발생해서 방역당국이 고위험군 등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질병관리청은 70대 A씨가 지난 1일부터 설사, 복통, 소화불량, 또 다리 부종 같은 증상을 보여서 충남에 있는 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다가 10일에 이 비브리오 폐혈증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A씨 같은 경우에는 이 비브리오 폐혈증의 고위험군인 간 질환자라고 전달을 했는데요. 비브리오 폐혈증은 비브리오 폐혈균 감염에 의한 급성 폐혈증이고 제3급 법정 감염병입니다. 주로 네. 바닷물이나 갯벌, 어패류 등에 서식하고 해수 온도가 1도만 넘어도 증식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주로 오염된 해산물을 좀 날로 먹거나 상처가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닿았을 때 감염이 되는데 사람 간 전파 사례는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매년 이맘때 환자가 나와서 8, 9월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고 지난해도 49명이 감염돼서 21명이 숨졌습니다. 네. 이 급성 발열이나 오한, 혈압저하, 복통, 구토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다리 쪽에 발진이나 부종도 생기는데 특히나 이 만성 간 질환 환자나 당뇨병, 알코올 의존증 환자 이런 기저질환 갖고 있는 분들이 위험이 더 높고요. 이 감염 막기 위해서는 어패류는 저온 저장하거나 반드시 익혀 먹고 피부에 상처가 있으시면 바닷물 접촉을 피해야 됩니다. 네,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중국의 온라인 유통업체 테무가 국내 이용자 몰래 중국과 싱가포르 등의 개인정보를 넘겨서 과징금을 부과받았어요. 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 테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3억 6,900만 원을 부과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이게 조사에 착수한 건 지난해 4월부터거든요. 테무뿐만 아니라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다른 중국 업체도 대상이 되는데 알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7월에 이미 과징금을 부과를 받았어요. 근데 테무는 과징금을 산정을 하려면 사실 매출액이 필요한데 이걸 제때 제출을 안 해서 오히려 처분이 늦어졌고 개보비 쪽에서도 테무의 협조가 충분치 않아서 가중처벌을 했다 이렇게 밝혔고 조사 결과에 테무가 한국이나 중국, 싱가포르, 일본 같은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도록 하면서 이 같은 점을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또 네. 관리 감독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고 특히 올해부터는 한국에서 직접 이제 한국 사업자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면서도 신분증, 얼굴 동영상 수집하고 주민등록번호도 법적 근거 없이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다만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은 좀 해결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정세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29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전격 인터뷰로 이어갑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 우산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에는 이슬비나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까지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남부지방에는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오후부터 밤사이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20-30mm의 세찬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제주도에 최대 150mm 이상, 남해안에도
지역에도 최대 100mm 이상, 그 밖에 남부 지방에도 1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 지역에도 오늘 저녁부터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바다 안개가 유입되는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에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모레 일요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8.6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한일이었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금요일 출근길 상황입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10km가량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방면입니다. 매송휴게소에서 비봉 부근 8탄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까지 천천히 가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는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인데요. 서창 분기점에서 월곶 분기점, 동군포에서 부곡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용인에서 여주 분기점 더 가서는 양지터널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으로 문학에서 남동까지 천천히 가고요. 반대 인천 방향은 서창 분기점에서 남동 부근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격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을 맡고 계신 진성준 의원 전화 연결해 이재명 후보의 공약, 정책 살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진성준입니다.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 첫 주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대선 전략 예상대로 순항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현재까지는 큰 돌발 변수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 주초에 민주당의 험지인 영남 지역부터 먼저 공략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예, 영남 지역이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약한 지역인데 그 지역에 마음을 잘 열어주지 않는 주민들을 가장 먼저 찾은 것은 그만큼 그분들 마음을 얻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절실하고도 간절한 심정을 드러낸 것 아니겠습니까? 네. 또 그래야 대통령 선거에서도 압승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전국적으로 고른 투표를 해야 당선 후에도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는 어떤 동력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가장 먼저 찾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 영남 호남 박정희 DJ 정책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실용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중도 보수론까지 내세우며 외연 확장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런 행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장 상징적으로 홍준표 시장을 지지했던 분들이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나선 것이나 또 국민의힘의 김상욱 의원이 이재명 후보야말로 가장 보수다운 후보다라고 얘기하면서 지지를 선언한 것이 다 그런 이재명 후보의 중도 보수 확장 노선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계엄에 반대하고 또 탄핵에 찬성한 분들, 또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정에 실망한 어떤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어떤 보수층의 국민들께 어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장 보수다운 후보다 이런 부분이 인상적이던데 네. 진 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지금 이번 대통령 선거가 우리 헌정 질서가 파괴된 데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네. 내란 사태로 인해서 이제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을 하게 되었는데 그 헌정 질서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온 국민이 합의한 우리나라의 어떤 규율, 질서를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보수층에게도 가장 보수다운 후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만한 지점이 있는 거죠. 네. 현재 여론조사들 보면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개혁신당 후보와의 격차가 큽니다. 이 같은 판세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세요? 계속 유지해 가야 되겠죠. 그런데 결국 선거가 후보 개인에 대한 지지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또 정당에 대한 지지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정당들의 지지자들이 선거 막판에 가면 정당 지지 중심으로 결집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결국 조금씩 좁혀지는 양상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합니다. 대선은 이제 18일 남았습니다. 네. 만약에 변수가 있다면 뭐가 될까요? 글쎄 언론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처럼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서로 단일화하는 것, 이런 정도가 큰 변수라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정책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제 강국과 내란 극복을 두 축으로 하는 10대 대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강국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성장 동력을 AI에 방점을 찍었어요. 1호 공약 상징성이 있는데 어떤 배경입니까? 우리 경제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성장률 전망을 0.8%라고 했어요. 네. 지난 2월에는 1.6% 성장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는데 그때도 1.6%라고 하는 성장률이 충격을 준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그냥 절반을 딱 깎아가지고 0.8% 성장할 거다. 사실상 우리 경제의 성장이 멈춰버린 것이고 이제 역성장으로 추락할 지경에까지 처한 게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어떤 분배와 민생을 강조해 온 게 사실입니다만 네. 지금은 이렇게 꺼져가고 있는 성장의 불씨를 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분배와 민생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경제를 제일 앞에 세운 것이고요. 네. 또 그렇게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1호 공약으로 경제 성장 또 AI 강국 이런 것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도 경제가 1호 공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는데 법인세이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주 52시간제 개선 결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게요. 김문수 후보의 공약에서 전혀 새로운 경제 정책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윤석열 정권의 경제 정책, 저는 경제 정책이라고도 보지 않습니다만 그런 윤석열 정권의 경제 노선, 경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의 경제 성적이 좋았다면 모르겠는데 그 3년 동안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우리 경제가 거꾸로 추락하는 상황까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뭔가 새로운 처방, 새로운 정책을 내놓아야 할 텐데 윤석열 정권 3년 내내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요. 더구나 규제를 없애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규제를 없애지 않아서 우리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렇다면 그때 없앴어야 할 규제들을 놔두고 여태 뭐 했습니까? 이제 와서 규제 개혁하겠다. 감세하겠다. 그 윤석열 정권이 다 해왔던 일이에요. 그런데도 경제가 망가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것이거나 아예 경제 정책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대 공약 중 2호 공약으로 내란 극복을 제시했는데 검찰개혁과 함께 대법관 증원 등 사법부의 개혁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민주당이 생각하는 내란 극복의 완성 어떤 형태인가요? 무엇보다도 우선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그 책임자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이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시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하면 우리 헌법과 법률, 제도를 정비해내는 일이죠. 계엄 요건을 강화하거나 네. 또는 국회 계엄 해제 요구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라든지 뭐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내란을 철저하게 단죄하기는커녕 내란의 수괴를 석방해버리는 그런 사법부와 검찰을 개혁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국 우리 헌정 질서 또 민주주의 체제가 지켜진 것은 국민의 지혜와 힘 때문인데 그런 주권자인 국민이 그 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 민주정치 또 참여정치의 기제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을 두루 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의 국민 통합의 기치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가요? 국민 통합을 한다고 해서 내란을 일으키고 헌정 체제와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을 일단 봐줘야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오히려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해치는 일이죠. 우리 국민이 바른 의식과 어떤 민주 체제 또 헌정 질서에 대한 합의로 통합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을 봐주는 것이 어떻게 국민 통합이겠습니까? 네. 저는 그것이 서로 상반되는 것이거나 대치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국회 법사위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의 조건 가운데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재명 면소법이라고 비판합니다. 왜 이 법안이 필요한가요? 사실 우리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엄격하지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서 뭐 후보자나 또는 유권자나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선거법은 정치인의 발언조차도 꽁꽁 묶으려고 해요. 그래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해서 처벌받고 또 그것 때문에 선거에 다시는 나가지 못하도록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것 너무 가혹하고 오히려 정치적 자유를 억누르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의 사례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우리 시스템상의 문제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허위사실 공표는 어떤 후보자의 신분이나 경력, 재산 이런 것을 명백하게 허위로 발표했을 때에 처벌되거나 제한받아야지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벌인 말이나 또 토론 과정에서 했던 발언을 가지고 처벌을 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고 정치적 자유를 억누르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도 법사위에 상정됐는데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도 특검이나 탄핵 등은 좀 신중을 기해야 이런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론의 역풍은 우려되지 않으세요? 법안이 발의되었으니 법사위에서는 상정하고 심사하고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장 처리한 게 아니고 상정해서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한 것이니까 그 법안 발의와 국회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과도하게 우려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원의 원칙이나 또 법원이 스스로 세우고 있는 내규, 규율, 또 법률 이런 것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직권을 남용했다. 또 대법원관들을 강제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진상을 밝힐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노동 분야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죠. 이른바 노란봉투법 추진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이미 2번씩이나 이 노란봉투법을 처리한 바가 있는데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서 결국 실효되지 못했죠. 근데 아까도 잠깐 설명하셨습니다만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원청 회사가 있는데 이 하청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요구를 원청을 상대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진짜 사장하고 좀 교섭하게 해달라, 협상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하청 노동자들의 요구입니다. 네. 이게 법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교섭 자체를 봉쇄해 왔기 때문에 불법적인 어떤 파업도 벌어지고 그 때문에 노사 양측이 격렬하게 갈등하고 하는 일이 반복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걸 이제는 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고 또 그런 과정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뭐 불법 파업을 일으켰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막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가압류를 실시해서 노동자들이 이 때문에 목숨을 끊기도 했어요. 가정이 완전 파탄나 버리기도 했고요. 뭐 이런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는가,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노란봉투법이 제기됐던 것이고 국민적인 어떤 지지와 동의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2번씩이나 국회에서 처리했던 예가 있지요. 그러니 이 문제는 반드시 처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재계가 반발하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친기업 성장 행보에 역행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근데 기업들이 뭐 경영에 부담을 준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건 저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정당하지 않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을 꼼짝 못하게 틀어주고 그냥 막 일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청 노동자들이 뭐 원청, 하청, 재하청 이렇게 받으면서 그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니 정당한 보수를 달라라고 요구하고 협상할 수 있도록은 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또 그런 요구를 했다고 해가지고 막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매기고 이런 것은 아니 저 월급 200만 원 받는 노동자에게 470억씩 되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이 이치에 닿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을 계속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래야만 경영이 부담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저는 억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본부장님 나오셨으니까 이 문제도 여쭙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국민의힘은 폐지를 내걸었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청년과 서민 등 주거 약자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또 세 번째로는 결혼한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등의 출생 가족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라고 하는 세 가지 원칙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공사비가 급격하게 상승했어요.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건설 경기가 지금 최악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1, 2년 후부터는 주택 부족 사태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네. 그러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이런 우려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택 공급을 최대한 늘리려고 하는데 노력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앞서 거론하신 그런 부동산 세제상의 부담은 윤석열 정권 하에의 어떤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과거 수준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 관련 세수 현황을 보면 그 부담이 크게 낮춰지고 완전 과거 수준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특별히 손을 봐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재건축을 통해서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것은 사회 공공을 위해서 일정하게는 환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이를테면 국가의 정부의 정책이나 또
투자 과정에서 집값이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재건축을 했다고 해서 과도하게 이익을 누리는 것 이것은 공공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본부장 그리고 실제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지난 2023년인가요?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담을 크게 줄였기 때문에 그리고 시행한 지 1년이 채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시행해 본 뒤에 네.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제 부분에서는 좀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즉각적으로 대응하지는 않겠다. 상당 부분 지금 뭐 종부세나 다주택자 중과세 낮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강조한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공약도 있던데 25만 원 민생지원금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어려운 것 중에 핵심이 소비가 너무 부진하다는 거예요. 왜 소비가 부진한가? 국민들이 쓸 돈이 없어요. 물가는 올랐는데 월급은 그대로거든요. 소득이 장사도 잘 안 돼가지고 소득도 줄어들었어요. 그러니 쓸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소득을 직접 보존해서 이 돈들이 골목에 또 지역에 돌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다만 네. 이번에 추가 경정 예산 부족하긴 합니다만 투입을 해서 일단 응급 처방을 했는데 정부는 재정 형편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고 실제로 재정 형편이 어렵습니다.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세수가 제대로 거치지 않아서 올해도 한 30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거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재정 상황이나 또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문제를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좀 보겠다. 재정 상황을 좀 보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여성 관련 공약이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대통령 후보로 등록을 하면서 모든 후보들이 10대 주요 공약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을 했는데 네. 굉장히 광범위한 어떤 공약들, 정책들을 10대 공약으로 이렇게 압축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빠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또 그 10대 공약 중에도 여성 공약들이 이렇게 저렇게 담겨 있는데 이것을 여성 의제로 한 군데로 이렇게 묶지 않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눈에 잘 안 띄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대표적으로 성별 임금 공시제를 도입한다든지 또 기업 운영에 있어서 성별 평등 지표를 반영토록 한다든지 네. 또 교제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명령제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등의 여성 공약들이 그 10대 공약에도 이미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묶여 있지 않다 보니까 눈에 잘 안 띄어서 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네. 최근 부쩍 관심이 많아지는 의제인데 가상자산에 대한 공약은 어떤 것들이 검토되고 있습니까? 민주당의 가상자산과 관련된 정책의 방향은 기왕에도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2024년 그러니까 작년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통과가 됐는데 네. 정작 가상자산 금융시장에 대한 제도화는 이루질 못했어요. 그래서 2단계 입법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상자산 디지털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또 가상자산 산업도 육성토록 하면서 동시에 거래 질서도 확립하는 이런 가상자산 시장 자체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가상자산들은 주로 개인만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법인은 투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인도 들어와서 투자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그래야 가상자산의 가격 발견 기능이 작동하게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가상자산 현물 ETF.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가상자산을 상대로 한 펀드 같은 것입니다. 이 펀드는 당장에 제도화해서 시행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우리는 아직 이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된 상황인데 과세 시스템이 마련되면 2027년에는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인가요? 이 현재까지는 법이 그렇게 개정되어 있는 상황이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정중히 탈당을 요청드린다고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고 물러서 있습니다. 엇박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 국민의힘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해서 탈당을 해주면 제일 좋겠는데 그럴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탈당을 정리해 요청한다고 주시고요. 하고 한쪽에서는 뭐 본인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여기까지. 전광훈 세력 같은 윤석열 지지자들의 여기까지 눈치를 보는 듣겠습니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능 전승자 전통탈 1호 신정철입니다.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역사가 긴 나라는 탈이 다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그 우리나라의 탈 문화는 소통의 역할을 했다고 보죠. 많은 사람들의 희노애락을 탈로서 풀고 살았다고 보면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귀한 탈을 만들다 보니 이거는 그렇게 만들어서 돈 벌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탈 문화를 공부해서 학생들한테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죠. 탈은 표정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백정이다. 소를 때려잡는 사람 같이 표정을 조각을 해야 되는데 분해다 그러면 분해는 볼 때 바로 반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게 가장 또 힘들어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한다면 탈의 표정 그게 가장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해학적인 탈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거든요. 그런 탈을 좀 많이 연구하고 전통을 좀 살려서 앞으로 활발하게 교육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나서실 때 우산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5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특히 수도권과 충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고 일부 지역에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까지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남부지방에는 점차 강한 비구름대가 다가오면서 내일 새벽까지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후부터 밤사이 남해안 지역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20-30mm의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제주도에 최대 15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대 100mm 이상, 그밖에 남부지방에도 10에서 최대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 지역에도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까지 5에서 30mm의 강수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오전까지 안개 때문에 시야가 흐릿해서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후에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9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에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Y. 오늘도 왜라는 질문 해보겠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준일 시사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식 선거운동 첫 주가 마무리돼 갑니다. 첫 주 평가 좀 어떻습니까? 최수영 평론가님. 네, 저는 뭐 많은 이번에서 언론이 다뤘지만 그 각 후보들이 이제 TK, PK를 가장 먼저 이제 네. 찾은 게 저는 눈에 띄는 게요. 각 선거 전략도 담겨 있는 것이 이제 거기에 이제 함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첫 번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TK가 꼭 필요한 게 과반을 넘기 위해서는 그게 이제 첫 고비거든요. 그러니까 과반을 어떻게든 지금 50%를 넘기려고 하면 TK에서 30%를 득표해야 되는데 지난번 대선에서도 자신의 고향인 안동에서조차 29.2밖에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0.73에 그때 이제 포인트가 났는데 차이가 났는데 이번엔 그걸 넘어서 50% 이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TK가 필요하고 또 TK 효과는 한 표를 가져오면 국민의힘에 두 표를 뺏는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TK, PK를 그렇게 돈 다음에 지금 호남으로 간 것 같고요. 그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절박한 게 사수죠. 여기를 뺏기면은 뭐 다른 데서 아무리 또 중원 영토를 넓힌 것도 지금 제한적인 상황인데다가 여기를 뺏겨버리면 안 되고 지금 사실 TK 기류도 심상치가 않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TK, PK를 갔다가 지금 바로 서울로 올라왔는데 어제 서울 올라와서 긴급 기자회견 한다 해서 제가 조금 기대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만 이제 제가 민주당의 방탄 입법 폭주만을 이제 지적하는 그 얘기를 해서 아 이제 이걸로 약간 캠페인 전환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과연 그게 좀 소구력이 있을지 좀 의문이 되고 이준석 후보는 좀 영리한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굉장히 저비용 마케팅을 하고 있잖아요. 학식 먹으면서 이제 이렇게 돌고 있는데 네. 부산 같은 데 가서도 이제 뭐 큰 이벤트인 그 공약보다도 오히려 지역 맞춤형 그러니까 뭐 야구장 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티 그 야구장 같은 걸 만들어 주겠다고 하면서 저 약간 뭐랄까 좀 말랑말랑한 그런 연성 이슈들을 이제 이렇게 네. 꺼내들면서 하는 좀 영리한 전략인데 전 학식 마케팅을 보면서 아 혹시 이게 저는 이제 식구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네. 2030에 대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이제 이준석 이제 후보가 그런 마케팅을 통해서 본인이 어쨌든 장점과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만 아주 특정하게 공략하고 있는 좀 영민한 마케팅이 눈에 띈다 이렇게 총평을 하겠습니다. 네. 김준일 평론가님. 제가 이번 대선에서 크게 이제 뭐 유불리 이런 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눈에 보는 거는 보수 일색이다. 보수 일색이다. 예, 그러니까 전체가 모든 후보가 다 내가 보수요. 이제 이번에 7명 그렇군요. 나왔는데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를 제외하고는 다 보수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예, 뭐 자칭 타칭 다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뭐 좀 위축되고 쪼그라들어서 이제 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보수가 위축됐다고 하지만은 나라 전체를 봤을 때는 보수의 전성기가 왔구나 지금 이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하나는 이제 뭐 말씀하셨지만은 첫날 이게 제가 대선을 뭐 꽤 오래 20년 넘게 봤는데 첫날 둘째 날 주요 후보들의 동선이 다 겹치는 거를 처음 봤어요. 아, TK, 그렇습니까? TK, PK 셋째 날까지 해가지고 TK, PK 그러니까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쪽에 다 있었거든요. 그런 적은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은요 일반적으로 이 약세 지역을 가요. 첫날 일정의 상징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정이 약세 지역에 다 가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정말 재밌는 게 TK가 모두에게 약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자 이재명 후보야 당연히 TK 표를 가져와야 되니까 그런 거고 지지층이 흔들리니까 김문수도 가고 이제 보수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이제 이준석도 가고 이게 굉장히 영남에 지금 그러니까 보수가 얼마나 지금 흔들리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뭐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윤석열 후보가 받았던 표의 거의 절반 정도밖에 지금 김문수 후보가 받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예 유보하고 있는 사람, 이재명으로 간 사람, 이준석. 그때 근데 윤석열 후보가 0.73으로 이겼어요. 네. 가까스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결집, 중도 확장 이거저거 지금 김문수 후보가 다 안 되는 모습을 지금 보여줬다. 네. 네. 현안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핫 이슈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조만간 윤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정중히 탈당을 권고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선택 어떨까요? 저는 이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한다 안 한다를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데 네. 저는
탈당이든 출당이든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 위의 문제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5년 단임제 정부에서 성공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차기 정부를 꾸리는 대선이 벌어질 경우에 나를 밟고 가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일상화된 사실은 정치 문법입니다. 성공한 대통령도 자신의 공이든 과든 전부 그래서 밟고 가라.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조기 대선입니다. 정치적 보궐선거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나는 책임 없어요. 계몽령이었던 내가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유권자 소구력이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제가 여론 지형을 말씀드리면은 탄핵에 대해서 찬반 여론이 분명히 붙었고 그다음에 광장의 열기도 분명히 양분됐지만 중도는 항상 뜨거웠어요. 중도는 항상 탄핵에 대한 찬성 여론도 높았고 계엄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여론도 높았어요. 그 중도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책임자가 아직도 뒤에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그림자가 계속 미디어에 어른어른 거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김문수 후보가 작은 성공을 열심히 해서 탑을 쌓아도 이게 보이는 순간 한 방에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가 조금 더 좀 거칠게 말씀드리면 선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나오는 순간 민주당은 그 자체가 선거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거칠게 말씀하시네요. 예, 진짜 이거는 절연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묻는 선거에서 책임자가 계속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건 이거는 아무리 이쪽에서 캠페인 전략을 잘 짜고 동선을 잘 짜고 PI를 잘하고 기획을 해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문제라고 보는 게 자신의 책임을 묻는 선거에서 책임을 인정해 주는 모습. 그것이 저는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에서 책임을 빼고 나면은 권위와 군림만이 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거는 당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김용태 위원장이 뭐 2부에 출연하시겠지만 저는 어쨌든 오늘 뭐 찾아뵙고 뭐 얘기한다는데 뭐 비대위원장이 알아서 할 문제이지만 저는 후보가 이 문제는 더 이상 뭐 윤 전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김문수 후보는 왜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하고 한 발 빼고 있는 건가요? 뭐 이제 그동안의 스탠스가 그랬잖아요. 뭐 새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그동안 굉장히 강성 지지층 뭐 구구라고 불리우는 이분들하고 그분들한테 호소해서 지금 또 후보가 된 것도 있고 뭐 꽃꽃 문수 뭐 그래서 그 국무위원으로서 내란에 대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 안 하는 모습 뭐 그러다가 이제 또 뒤에 사과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강성 지지층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여기에서 스탠스를 바꾸면은 대선도 대선인데 대선 이후에도 오히려 좀 공공해질 수 있다. 이를테면은 개도 있고 구력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워낙 또 김문수 후보의 캐릭터 자체가 항상 극과 극으로만 가셨던 분이죠. 이 극좌에서 극으로 가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쉽게 얘기하면 끝났다라고 이제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저는 망했다 그냥 망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요 제가 계속 예전에도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인데 제가 봤던 정치인 중에서 가장 이기적인 분입니다. 예. 탈당을 해가지고 본인한테 이득이 되니까 당을 위해서 나를 밟고 가라 그런 그러니까 박근혜보다 못한 분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고 결국은 이거는 뭐 뒤에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인터뷰하신다고 하는데. 조만간 찾아가겠다. 조만간이 언젠가요 도대체? 아니 내일 모레 지금 TV 토론 이제 그렇죠. 일요일 날 18일 날 하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장 지금 윤석열과의 관계 이거가 집중적으로 얘기가 나올 테고 그게 집중적으로 헤드라인 나올 테고 무슨 뭐 새로운 공약을 얘기하고 무슨 뭐 비전을 얘기하고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는 원래 권영세, 권성동 두 사람이 그 두 지도부가 정리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한덕수 지금 올린다고 이 난리통을 쳐가지고 지금 당이 4분 후에 되고 지금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선대위가 완전 붕괴됐어요 지금. 예. 지금 뭐 문화일보 기사도 나왔지만은 박대출 사무총장하고 윤재옥 뭐 의원 선대본부장하고 지금 각자 지시 내린다라는 거예요. 선대본부 회의도 안 돼요 지금. 한덕수 옹립했던 그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여기에 윤석열 이러고 있지. 홍준표 시장 바깥에서 계속 이제 저격하고 있지. 김상호 의원 이재명 지지하지. 좋은 기사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진짜 눈 씻고 찾아봐도. 이거 선거를 어떻게 치릅니까? 이거 끝났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최소영 평론가님 아까 당위성을 좀 언급해 주셨는데 이 엇박자가 나는 거 그 후보와 비대위원장
이 부분에 좀 역할 분담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역할 분담을 한 것 같아요. 그러려고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영입이라기보다는 이제 지명을 해서 이제 인준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제 젊은 층에 좀 소구력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비대위원 회의를 주재하는데 굉장히 젊고 스마트한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제 굉장히 그게 선거에 도움이 될 거다. 그것도 제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다 괜찮았어요. 괜찮은데 그분을 앉혀놓은 게 얼굴마담, 흔하게 얘기하는 얼굴마담은 아니잖아요. 역할을 부여한 것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뭐 천하용인 출신이니까 나중에 단일화까지 본다. 자, 단일화의 전제 조건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입니다. 이길 수 있다가 확신이 들 때 이준석 후보도 합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길 수 있다라는 전제가 뭡니까? 전제가 이준석 후보가 안 된다고, 지금 단일화 안 된다고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내란 텐텐 내가 안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란의 프레임에 쓰여지는 가장 중요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김용태 후보가 아니라 김용태 더 누구를 갖다 놓는데 그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역할 분담을 하고 투트랙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의도와 전략은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그런 역할과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좀 뭐랄까 본인의 그 지위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리만 줘놓고 그런 역할들은 일종의 뭐 스피커만 하고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선거라는 거는 사실은 행위에 따른 결과를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계속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하고 가고 있고, 정작 김문수 후보에게 마이크를 돌리면은 그럼 비대위원장이 잘 알아서 할 것이고 나는 거기에 따르겠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도와 그게 그렇게 지명했던 그런 전략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과를 내려면 과정이 맞춰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이제 어제부터 톤이 높아집니다.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취재를 좀 많이 하시니까 이것 좀 여쭤볼게요.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하고 통화를 해서 탈당을 만료했다. 이 언론 보도는 물론 이제 김재원 비서실장은 부인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기류가 여러 개, 기사들이 하도 막 여러 개가 나오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또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가 이제 계엄에 대해서 사과한 거에 대해서 또 격노하셔서, 뭐 습관이 격노시라서 놀랍지는 않은데 또 막 뭐 쏘아붙였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그늘에서 아직 못 벗어났다. 윤석열이라는 지금 탄핵된 대통령의 그늘에서 당 전체가 대선 후보까지 못 벗어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제가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에 가까운 분들, 이런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어쨌든 측근들 중에서도 탈당해야 된다라는 파와 탈당하면 안 된다는 파가 갈렸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탈당해야 된다는 파는 어쨌든 우리 최수영 평론가가 말씀하셨지만은 모멘텀을 지금 만들어야 된다. 뭔가 지금 이대로 가면 너무 무난해진다. 그리고 끝까지 탈당을 안 할 경우에는 대선 패배 책임을, 이 대선이 시작되게 된 것도, 조기 대선이 시작된 것도 윤석열 대통령 때문인데 결국은 탈당 안 해서 당신 때문에 진 거 아니냐, 이런 책임론에서 최소한은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윤석열 측근 충정파와, 또 탈당하면은 그러면 남는 게 뭐냐 우리한테, 어차피 버려질 것이다, 뭐 이런 의견이 갈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제 MBN 보도 보면은 내가 탈당하면은 이길 수 있다라는 데이터를 가져와봐라. 내가 탈당하면 지지자들도 빠져나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좀 전원으로 나오잖아요. 그 뭐 이거를 꼭 데이터를 꼭 얘기해봐야 알겠습니까? 제가 뭐 데이터를 굳이 원하시니까 제가 아주 빨리 얘기할게.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공동으로 조사하는 지난 이번 주 월요일부터 14일 수요일까지 10일까지 성인 1,000명 대상으로 이제 전화 면접 조사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SNS 이제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SNS 통해 국민의힘 지지층 결집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 게 53,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 게 13이에요. 40%포인트입니다. 중도에서는요, 부정적 영향이 60, 긍정적 영향이 7입니다. 모른 별다른 영향이 없을 거다 29지만은 그냥 압도적인 모든 데이터가 윤석열 도움 안 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를 데이터를 가져와라 지금. 뭐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진짜. 예. 이렇게 만약에 지도부가 나서서 자진 탈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강제 출당이나 뭐가 다른가요? 그러니까 저는 탈당이라는 말은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정리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 능동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얘기는 뭐 탈당 권유, 출당 그러니까 일종의 피동형으로 지금 예, 가고 예, 있는데 예. 이렇게 되면 감흥이 있겠습니까? 감동이 있겠습니까? 정말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탈당 그냥 내가 당적 하나 빼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당을 떠나는 이유는 부담을 주기 싫어서 한다. 그다음에 어쨌든 나의 책임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 만큼 후보의 당선과 이거 지지층의 여러 가지 걸 바라면서 그래서 나를 좀 잊어주고 그다음 나는 여기에서 좀 그 국민들에게 사과를 드리면서 이제 이 선으로 물러나겠다. 그렇게 해야 이게 이제 서사가 완결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출당 그러니까 오늘 이제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좀 당을 나가십시오 하고 이른바 탈당 권유를 하겠다는 건데 권유를 받아들여서 나간다? 권위주의적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거라는 거는 유권자의 마음을 사는 행위입니다. 어찌 보면은 철저하게 정치는 희망을 파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런데 이 비즈니스 영역에서 뭔가 마지못해 떠밀려 나가는 듯한 그런 인상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는 정치는 책임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책임 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정치에서 책임을 빼고 나면 굴림만이 남는 것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그것만 보여주겠다고 하는 지금 이 캠페인은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사실상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네. TV토론 지금 말씀하셨는데 18일 날 제가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1대3의 구도에서 그 김문수 후보를 제외한 세 후보는 분명히 내란 책임, 내란 세력 척결 4글자 6글자 꺼내들 겁니다. 김문수 후보 방어할 겁니다. 31번의 줄타내기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뭐 여기 정하고 민주당이 헌법적 제도적 자제를 하지 않았고 얘기할 겁니다. 먹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불을 보듯 뻔한 그야말로 명약관화한 일인데 왜 저는 이 불이 나고 있는데 왜 섣을 지고 뛰어 들어가는 지금 이 과정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 말씀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로 잡음이 있어서 만약에 탈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표심에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바로 이게 표라는 게 그렇게 막 쉽게 움직이진 않잖아요. 근데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 그러니까 호소를 할 수 있게 아주 지금 사전 투표까지는 2주도 안 남았어요. 다다음 주 목요일이니까 지금 2주도 안 남았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그 신락 같은 희망이라고 하려면은 최소한 움직이게 하려면은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한동훈 전 비대위원 전 대표도 안 들어오는 이유가 윤석열 출당 조치 그리고 탄핵 뭐 찬성에 대한 사과 뭐 이런 거 전제 조건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왜 안 들어오냐고 비난만 할 게 아니라 그거를 해줘야지. 그 이후에도 안 들어오면 이제 비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서로 각자 도생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홍준표 후보 지금 계속 비난하고 있고 그렇죠.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인성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있고 뭐 윤석열 대통령 탈당 안 하고 뭐 김건희 씨는 내가 대선 조사받으면 검찰 수사받으면은 뭐 대선에 영향을 준다 과대망상 얘기하고 있고 한덕수 뭐 전 총리도 지금 선거 안 돕고 있고요. 그렇죠. 예. 이게 석동영 뭐 저기 윤석열 40년 지기 친구 또 들어와서 선대위 들어와 가지고 또 아직도 지금 이게 윤석열 뭐 캠프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뭐 정호용 뭐 이 예전에 12.12 사태 주역 이분도 고문 임명했다가 5시간 만에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좋은 뉴스가 단 한 개도 없다. 그러면은 이거를 하려면은 최소한 이런 거라도 윤석열 출당이라도 해야지 사람들이 눈길이라도 한번 줄 거 아닙니까? 제가 무슨 뭐 최수영 평론가하고 저하고 오늘 의견이 너무 일치해가지고 그런데 진짜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네. 이렇게 자멸의 길로 가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엠브레인 퍼블릭 지지율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재명 49 그리고 김문수 27 나왔어요. 네. 이 격차가 22%포인트거든요. 제가 계속 이번 대선이 2007년하고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그때 1, 2위 후보의 격차가 22%포인트였습니다. 대선 끝났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저도 잠시만요. 예. 조금 전에 그 김준일 시사평론가가 말씀해주신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 저도 나름대로 이제 선거 캠페인 좀 전문가입니다. 네. 왜냐하면 저도 대선을 제가 직접 참여해가지고 그 후보들 측근에서 제가 2-3번을 경험한 게 있고 저도 이제 그런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 제가 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저는 시급하냐고 얘기하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사실은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후발주자 아닙니까? 뭐 여론조사 언급할 것도 없이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에 추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추격자가 해야 할 일은 그겁니다. 불리한 구도를 바꿔야 합니다.
불리한 구도를 바꿔서 국면 전환을 시켜서 이 판 자체를 스윙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대로 가면 아까 김준일 평론가 정확한 표현하셨는데 무난한 패배를 당합니다. 눈에 보입니다. 그걸 전환할 수 있는 가장 큰 건 뭐냐면은 이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상징적인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인 겁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은 지금 김문수 후보가 내일 그러니까 대선이라는 게 미래형 투표, 비전형 투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아무리 아무리 김문수 후보의 강점과 장점을 가진 걸 얘기하고 이재명 후보에게 비교할 수 있는 뭐 청렴함, 도덕성, 윤리성, 그다음에 갖고 있던 어떤 정치적 커리어에 대한 서사 이런 게 안 먹힙니다. 이걸 전환시켜 놓으면은 그다음에 그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 그림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선거에 계속 어른거리는 순간 김문수 후보가 어떤 얘기라도 안 먹혀요. 이거는 블랙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간단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루 이틀 이게 확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면 전환이 되면서 김문수 후보가 다음 주부터 무슨 얘기를 해도 좀 약간 마른 스펀지에 물 젖어들듯이 좀 스며들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캠페인에서는 기본 사항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제가 너무 답답한 일이죠. 빅텐트 뭐 단일화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단일 대우 형성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네네. 홍준표 뭐 전 시장도 그렇고 한덕수 전 총리, 한동훈 전 대표 선대위에 지금 참여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단일 대우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뤄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전제 조건이 바로 또 윤석열 대통령의 당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단일도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책임론에서부터 이제 벗어나기 때문에 단일도가 되는데 지금 뭐냐면은 윤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면서 거기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후보 추대론 이게 지금 계속 그 후가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에서 뭔가 캠페인의 엇박자 그다음에 내부 선대위의 어떤 불협화음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참 정말 엄청난 무게를 짊어진 거예요. 초선 의원으로 참 굉장히 앞으로 당의 그 중요한 자산이 될 그런 청년 정치인인데 정말 너무 많은 어깨에 짐을 졌어요. 선배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치 선배들이 보여주는 건 뭡니까? 비대위원장을 시켜놓고 참신함을 가지고 무기로 삼겠다고 쓰면은 그 참신함이 발휘될 수 있는 역량과 공간을 열어줘야죠. 그런데 한번 시험대에 들게 해서 한번 알아서 해보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4선 5선 된 분들이 선거를 모르겠습니까? 저는 그분들의 마음속에 아마 선거에 대한 전망들이 다 있고 경험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못하는 이유는 뭘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오늘자 중앙일보 기사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제목이 김문수 TK 유세에 안 보이는 의원들 만찬에도 한 명만 왔다 이 내용이거든요. 지금 네. 국민의힘이 얼마나 사분오해야 됐는지 일단은 107명 한 명 탈당해서 107명의 의원 중에서 10명은 아예 선거 관련해서 한 건의 게시물도 SNS에 올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선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나머지도 그냥 어떻게 해서 면피하려고 올리는 거고 대구 경북 TK에 이제 발족시켰는데 의원들 상당수가 아예 참석 안 하고 개인 일정으로 저는 충격받았던 게 유세 중에서 이제 김문수 후보가 지역 의원들 모아서 식사를 했는데 다 안 오고 한 명하고 먹었다라는 거예요. 1대1로. 이게 대선 후보가 지금 혼밥하는 게 뭐 혼밥은 아니지만 사실상 혼밥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지금 한덕수 추대하면서 또 거기에서 찬성해서 한덕수 지지했던 사람과 또 이게 또 갈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진짜 권영세, 권성동 두 사람이 제가 계속 비판하고 있는데 당을 완전히 가뜩이나 윤석열 때문에도 지금 이렇게 힘든데 이 한덕수 가지고도 지금 이렇게 아직도 해가고 있고 이게 이길 것 같으면요 뭐라도 반전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 또 나와요 이분들은. 기회주의적인 분들이라서 또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다 그냥 무난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아예 발도 안 담그는 게 내 앞으로 처신에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최승훈 평론가님. 네.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는 이제 뭐 접어야 되는 상황인가요? 저는 뭐 그래도 아직은 희망은 있다.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제가 이제 조금 그쪽으로 좀 제가 빙의해 보면은 약간 답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사분오열되는 그 당 국민의힘이 보수 진영이 있는데 본인이 좀 일종의 거기서 빠지는 지지층을 흡수하는 일종의 방파제 역할을 해서 지금쯤은 여러 가지 여론조사 데이터로 보면은 두 자릿수를 넘나드는 숫자들이 좀 나와줘야 돼요. 근데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제가 아까 영민한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비용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건 이해합니다. 또 단기 필마 약간 형의 그런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게 이준석 후보가 계속 거기 이제 좀 한 자릿수에 갇혀 있으면은 단일화에 대한 그런 가능성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길 수 있다라는 느낌이 되고 국면 전환이 된다는 느낌을 줘야 이준석 후보도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이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저는 그래서 그나마 만 18일 토론회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 전격 탈당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은 그건 이제 좀 약간 국면 전환도 되고 단일화 기조가 남아 있는데 제가 보기에 다음 주 초반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이 거취 정리가 안 되면. 정리 안 되면 저는 3자 구도로 이번 대선은 예상하는 게 맞고 3자 구도 득표율을 저희가 전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윤석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등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판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장일치를 계속하는 건 김정은이나 시진핑 같은 공산국가에서 그런 일이 많다. 다양한 견해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 헌재는 매우 위험하다. 이 발언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그 이전에 헌재가 다양한 의견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탄핵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나 여러 그동안 민주당이 탄핵했다가 헌재에서 가서 살아 돌아온 분들은 만장일치로 기각한 것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되나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정말 최수영 평론가님 악재죠?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어저께 긴급 기자회견이라 해서 제가 귀가 좀 그때 사실 제가 어떤 타 방송사에 그때 저 출연 중이었는데 그래서 정말 귀를 쫑긋하고 왔습니다. 야 이제 오늘이 변곡점이 되겠구나. 그런데 이제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방탄사법 저는 그 지적은 타당하다고 봐요. 그리고 선거 전략 측면에서도 지지층 결집과 중도 호소에도 약간 프레임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끝 말미에 헌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순간 앞에 게 묻혀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안 좋은 게 그 하기 위해서는 딱 하나를 임팩트 있게 딱 치고 빠져야 되는데 그 얘기를 사법 리스크와 방탄사법에 대한 그다음에 사법부 흔들기를 얘기하면서 끝말에 헌법재판소를 얘기를 하니까 이게 말하자면 메시지에 혼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 전략적으로도 이 얘기를 하면 다른 데 가서 다른 상황에서 해줘야 하는데 혼재돼서 얘기해버리니까 앞에 얘기가 뒤 얘기를 먹어버려요. 참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좀 짧은데 네. 이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의결 이 부분 김준일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법원이 그 판결을 한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반반의 어떤 분위기긴 한데 중도층에서는 부정적으로 좀 더 보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크게 이렇게 해도 그게 표를 잃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어쨌든 사법개혁이 필요하다 좀 사전 정지할 것 같습니다. 최수영 평론가. 저는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이번 선거에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민주당이 좀 더 당당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이걸 공약으로 내걸어라. 이런 식으로 간보기 하지 후보 빠지고 뒤에서 협박하듯이 하지 말고 차라리 냉정하게 이걸 공약으로 걸어서 국민들한테 선택받아서 추진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마치 지금 후보는 다른 얘기하고 당은 사법부를 겁박하고 하는 이렇게 이중성을 보이면서 실제로 이제 말하자면은 간을 보는 지금 이런 정치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저는 좀 당당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우리나라의 헌법 체계, 사법 체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이런 법들은 여야 합의로 하는 게 맞지. 어떻게 일당이 자당의 대선 후보를 위해서 이렇게 위인 설법을 합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부담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2부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중심 채널. 전격 인터뷰, 이번에는 국민의힘 최연소 현역 의원으로 비상대책위원장에 임명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어제 당 비상대책위원장에 공식 취임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위기이자 난제가 많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번 대선에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선택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당이 그동안 국민들께 실망을 회복하고 또 믿음을 드려서 정말 전화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김용태 위원장님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최연소 현역 의원으로 비대위원장에 임명된 김용태 의원 전화 연결 중에 제 전화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잠시 네, 국민의힘 지금 내용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탈당 후에 하와이로 떠난 홍준표 전 시장은 정남이가 떨어진다며 국민의힘과의 절연을 선언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양쪽 진영에서 또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말씀이 중단됐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죄송합니다. 임하고 계십니까? 통신이 약간 끊겼던 것 같습니다. 네, 비대위원장에 이번 임하는 대선 마음가짐. 반드시 이겨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정말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는 선거이고, 하지만 저희가 지난 22대 또 지난 정부에서 국민들께 잘 못했고 실망시켜 드렸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회복시켜서 국민들께 믿음을 드리고 다시 저희 국민의힘이 과거의 대한민국 집권의 역사를 함께 온 정당으로서 또 앞으로 2025년에 국내외적으로 많은 위기가 예상되어 있는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드림으로써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겸허히 선거운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당정 관계를 정상화하는 정당 민주주의 제도화 추진을 얘기하셨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어요? 저는 반성하는 보수와 오만한 진보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잘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공과 과를 다 인정하고 국민들께 바뀌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어떤 순간들에 대한 것도 사과를 계속 드리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알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민주당을 보면 사실 민주당은 30번의 탄핵을 남발하고 그리고 특검을 남발하고 어떻게 해서든 소수가 다수당을 장악해서 어떻게든 정부를 타격하려고 했던 그런 행태들에 대해서 아직도 국민들께 사과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만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정말 이번에 그 정당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셨던 당정통의 관계를 새로운 모델, 여당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께 신뢰할 수 있는 권력 구조와 또 여당의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현안 여쭤보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윤 전 대통령을 찾아 탈당을 권고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시점은 언젠가요? 예, 어제 말씀드렸고요. 오늘 중으로 또 오후 중으로 좀 연락을 취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는데 바로 연락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아 보여서 시간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TV 토론이 이루어지는 일요일 이전에는 되는 건가요? 저는 이 문제는 주말까지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저희가 탄핵의 강을 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탄핵에 찬성한 분들도 또 탄핵에 반대한 분들도 저마다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심과 진정성으로 판단을 해주셨을 거라고 믿고
그분들을 근데 서로 배척시키고 갈라치기하고 누가 서로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는 것은 저는 비생산적인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모두 다 포용하고 서로 이해하고 관용하는 정치가 필요하고 그것이 정당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 탄핵의 강을 넘기 위해서 어찌되었든 이 문제,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는 이미 답이 나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정당은 헌법 정신을 존중하는 정당이고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주말까지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진 탈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적인 조치도 가능한가요?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는 탈당 권고도 있지만 탈당 권고와 관계없이 저희가 당원 당규에 제도화를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되었든 지난 과오는 분명히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있었고 저희가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지키고 또 잘못된 과거를 기록하고 반성하겠다는 의미에서 당원 당규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을 판단받은 어떤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당적을 제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헌 당규에도 유죄 판결을 받거나 이러면 출당 조치를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헌법 정신의 존중의 의미를 담아서 탈당과 출당 여부와 상관없이 또 다른 제도화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김문수 후보는 탈당은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고 합니다. 김 후보와 약간은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도 좀 의견이 나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것은 당의 판단이고 당의 판단을 후보께서도 존중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탈당을 만료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어요. 물론 김재원 비서실장은 부인을 했지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아는 바가 없어서 따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윤 전 하지만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 저희 후보께서는 언론에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과 조금 결이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 선대위 시민사회 특별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영입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저도 확인을 해봤더니 실무진 차원에서 이제 선대위에 봉사하려고 하는 분들에 대한 임명장을 발급한 정도로 해서 임명장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제가 조속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당 민주주의의 제도화, 구체적으로는 이제 당정 협력, 당통 분리, 사당화 금지라는 대원칙을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김문수 후보와의 공감대가 있는 사안인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당원 당규를 개정하게 되면 사실상 당원들의 의견 수렴과 당원들의 동의를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당원들의 의견을 통해서 당원 당규가 개정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상향식 민주주의에 따라서 후보께서도 동의하실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생각인가요? 저희가 말씀하셨던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당원 당규까지 포함해서 지금 법률 검토 중이고 네. 빨리 진행된다면 다음 주 정도에 의견 수렴 절차를 끝내서 전국위를 소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판결에 대해서 만장일치를 계속하는 것은 김정은이나 시진핑 같은 공산국가에서 그런 일이 많다. 다양한 견해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 헌재는 매우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헌재 판결을 지적하신 거가 아니고 네. 만장일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타협하고 대화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과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후보께서는 만장일치라든지 이런 것을 강요하기보다는 우리가 소수의 의견을 폭넓게 인정하고 또 존중하고 대화의 장으로 이끄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점을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후보께서는 노동운동을 하셨고 또 젊은 시절에 민주화 운동,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해 오셨던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소수의 의견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몸소 깨닫고 알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선이 18일 남았습니다.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의 어떤 부분을 좀 부각해 나가실 생각이세요? 저는 후보가 갖고 있는 정직함과 솔직함이 이번 대선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번 대선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 한 두세 번의 국면 전환이 있을 것이고, 네. 예, 이번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전 정부와의 관계를 저희가 주말 중을 정리하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경쟁이 들어갈 텐데, 그렇다면 저희 두 후보 모두 경기도지사를 지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업적만 보더라도 저희 후보가 갖고 있는 게 훨씬 뛰어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저희 후보가 갖고 있는 정직함, 솔직함을 보면 누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 정치 부패라든지 이런 권력 부패라든지에 연루되어 있었는지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후보께서는 그러한 어떤 사건과 연루된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야당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다양한 정말 범죄와 연루 의혹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판단이 솔직한 판단이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저희 후보께서는 삶 자체가 드라마입니다. 노동 민주화 운동을 시작으로 공직에 들어왔을 때 그 약자와의 동행, 또 불평등 해소, 격차 해소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후보가 되시고 나서 첫 행선지가 한센인 마을이었습니다. 네. 아마 앵커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한센인 마을에 계셨던 분들 15년 전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 한센인 마을을 만들었고, 아무도 그 당시에 한센인 분들을 만나려 하지 않을 때 도지사가 직접 가서 이분들과 하룻밤도 자고, 또 이분들이 보니까 실제로 글을 모르신다고 해서 좀 글도 알려드리고, 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해 주셨던 분이 김문수 당시 경기지사였습니다. 네. 그만큼 사회 안정망을 공고히 할 수 있는 후보가 저는 김문수 후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우선 단일대우, 당내 통합의 과제가 있습니다. 이 홍준표 전 시장은 탈당했고 한동훈 전 대표, 한덕수 전 총리는 선대위에 합류를 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여러 가지 조율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각각 후보들마다 저희가 당내 경선을 치르면서 상처를 받고 또 당에 실망해서 떠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먼저 이번 주 안에 주말 중으로 당의 의지를 지금 어제 보였고, 또 주말 중으로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저는 그 당내 경선 주자분들도 진정 있게 선대위에 함께 하셔가지고 목소리를 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은 아직 저희가 강력한 의지는 보였지만 행동으로 실천을 보인 다음에 그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와 명분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나 한덕수 전 총리나 홍준표 전 시장, 이게 물밑 접촉을 하고 있습니까? 다양한 분들하고 연락하고 소통하고 있고요. 또 그분들의 또 이야기를 주고받는, 또 가까운 분들하고도 많은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저희의 혁신이기 때문에 그 혁신이 반복된다면 저는 충분히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또 이분들도 대다수가 당인입니다. 당인이기 때문에 지금도 맡은 바 자리에서 당의 승리를 위해서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 정남이 떨어져 근처에도 가기 싫다고 선을 그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계속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야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중원으로의 경쟁, 그래서 과거에 보수를 대체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그 연장선에서 홍준표 전 시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네. 그 진정성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홍 전 시장께서도 아마 다 이해하고 계실 것이고, 또 저희 당에서 오래 생활을 하시면서 굵직굵직할 때마다 당의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당 대표도 하셨고, 또 당의 대선 주자도 과거에 역임하셨었고, 그 주주자도 또 활동하셨었고요. 어찌되었든 우리 당이 지금 좀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실망을 하신 부분이 있는 것이고,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고쳐나가고, 또 당의 과거 상임 고문으로서 저희가 예우하고
또 모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락을 취해서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탈당한 김상욱 의원 가장 보수다운 후보라며 이재명 후보 공개 지지 선언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그 홍준표 전 시장하고 뭐 김상욱 의원을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들고요. 당연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다만 김상욱 의원께서의 자유 의사에 따라서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비판하거나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제 와서 갑자기 타당 후보를 그렇게 띄우는 것은 그동안 김상욱 의원께서 연말부터 보여주었던 행동에 대한 진정성마저도 의심이 가게 되는 순간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아마 이러려고 연말부터 이어진 행동을 이어왔었나라는 의구심이 품어질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선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거 국면이다 보니까 김상욱 의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아마 야당 후보에 대해서 비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김상욱 의원하고 결이 다른 분입니다. 야당 후보는. 네, 이준석 후보 어제 저희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연락해도 전혀 만날 생각이 없다며 단일화 관련해서 김용태 위원장이 할 일이 없어 보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떤 돌파구 있을까요? 제가 어제 그 과거에 이준석 후보가 저희 당 대표일 때 저희 당의 잘못으로 징계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사과의 자리를 다시 한번 만들어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만간 찾아뵙고 말씀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여론조사 지지율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테일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전국 지표조사 결과인데요. 이재명 49%, 김문수 27%, 이준석 7%, 정권 교체 응답은 57%, 정권 재창출은 32%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 조사 기간마다 다르겠지만 1강, 1중, 1약 구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흐름 같습니다. 지지율 추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추격자의 입장이고요. 주말간에 토론 전까지 전 대통령하고의 관계가 확실히 정리가 되고 나면 일단 국민들께 특히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기자회견, 당정통에 대한 관계 정상화라든지 그리고 또 저희의 의지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것들이 여론조사에 반영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차 국면 전환으로. 그리고 토론이 끝나고 2차 국면 전환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개혁 방안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발표해서 국민들께 새로운 변화를 인식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에 대한 개혁인가요? 아니면 공약인가요? 전반적으로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에 대한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 정부가 김문수 정부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추이와는 달리 민주당 김민석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이재명, 김문수 대선 후보의 양자 또는 3자 대결 격차는 서서히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전망을 합니다.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건데 민주당의 분석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도 동의를 하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아마 이재명 후보하고 또 저희 김문수 후보하고의 간극은 계속해서 좁혀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면 전환이 한 두세 번 더 있을 것이고 그럴 때마다 저희가 어떻게 반성하고 또 어떻게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또 그 비전을 실행할 수 있는 의지와 역할을 있느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보여드린다면 저는 네. 다음 주 이렇게 격차가 줄어들어서 선거 앞두고 분명히 골든크로스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승민 전 의원 측에도 선대위 참여를 좀 제안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나요? 언론에서도 나갔지만 저희 선대위 내에 많은 분들이 말씀을 주시고 연락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지금은 서로가 이준석 후보가 선을 긋고 있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 이게 다시 부각할 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아무래도 지지율 추이를 좀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재명 후보하고와 저희 후보 김문수 후보하고의 격차가 줄어든다면 1차적으로 아무래도 개혁신당 측에서도 많은 고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격차가 줄어졌을 때 아마 그러한 부분들을 개혁신당에서도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정량적으로 수치적으로도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더 먼저 중요한 것은 저희가 정말 당내 민주주의를 정상화하고 당정통의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명분도 또 그런 실행 의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회 상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법사위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이재명 후보의 유죄 배경이 됐던 행위 조건을 삭제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후보 맞춤형 면소법이라고 합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면제공화국 만들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일반 시민들이 정말 잘못해서 죄를 저질렀다면 생각할 수 있는 게 죄를 피하고 싶을 때 어떻게든 뭐 해외를 도피하거나 뭐 이런 정도일 텐데 사실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는 재벌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세상에 단 한 사람, 대한민국에 단 한 사람만이 본인을 향해서 뭔가 압박하는 검사에 탄핵하고 법원도 탄핵하고 심지어는 그 대법관의 수를 늘리고 또 법원도 그 선고 기일도 늦추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분들이 야당이 정말 국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태도이고 저는 정말 오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리고 선거 중입니다. 선거 중에 최소한 국민들 눈치라도 봐야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고 오만하게 저런 행동들을 하겠습니까? 이건 국민들 위에 있다라고 본인들이 판단하는 것이고 정말 국민들께서 이재명의 민주당 심판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로 국민을 우습게 보면은 선거 앞두고 죄를 피하기 위해서 저렇게 입법 폭력을 가하겠습니까? 저는 어제 정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도 상정을 했는데 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 왜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세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 때문이겠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것에 대해서 보복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그 대법원장을 향해서 탄핵하겠다, 엄포하고 협박하는 나라가 제가 칼럼에서 봤는데 2나라밖에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다가 야당 후보에 대한 정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법원이 정의를 심판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특검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삼권 분립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삼권을 통합하겠다라는 것은 글쎄요, 이거는 정말 이거야말로 내란 아닌가 싶습니다. 김문수 후보 어젠가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죠. 노란봉투법은 위헌이라며 저지하겠다고 했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데 이런 약속 어떻게 실현하시겠습니까? 저는 저희 김문수 정부가 협치의 정부를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저희가 민주당에 비해서 의석수가 적기 때문에 앞으로 대화하고 또 야당을 존중하고 해서 저희의 의견을 수렴하고 좁혀가는 모습, 정말 국민들께서 그런 정치 바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의견이 달라도 여야가 토론하고 대화하고 존중하고 이런 모습이요. 제가 후보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후보께서 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그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일평생 바쳤던 분이 또 김문수 후보입니다. 누구보다도 민주주의의 본질과 작동 원리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수 야당하고 대화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8일 일요일입니다. 첫 TV 토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임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민주당은 계속해서 전 정부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프레임을 씌우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를
과거 대통령하고 본인 이재명 후보하고의 어떤 그런 프레임으로 가져갈 텐데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주말까지 국면을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은 또 5.18 광주민주화운동 45주년이기도 합니다. 광주 방문하세요? 저는 방문합니다. 후보는 어떻게 함께 가십니까? 어떻습니까? 함께 방문합니다. 예. 네. 5.18 광주민주화운동 참고로 저희 네. 후보께서는 네. 꾸준하게 이 5.18 전후에서 광주와 호남을 방문해서 이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해프닝이 있었어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특전사령관으로 진압을 지휘했던 정호영 전 국방부 장관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가 취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당연히 그거는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무진 차원에서 임명장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저희가 취소했고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해도 바로바로 취소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여기에서 마무리합니다. 진행의 KBS 기자 정창준이었습니다. 주말 휴일 건강히 보내시고 월요일 아침 7시 20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